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39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에서 문학서점 고요서사 운영하는 차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KBS 일라디오에서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하고 있는 이주영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2020년 봄호에 나온 개간지 중에서 거의 마지막으로 문학동네를 들고 왔어요. 이 중에서 소설에서는 최진영 작가의 유진이라는 작품을 오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봄호에 대한 이야기부터 저희가 잠깐 해볼게요. 그때 저희가 이게 과연 색깔이 이것일까 아닐까. 네, 고정으로 노란일지 아닐지. 근데 이번에 보니까 코랄이죠. 네. 코랄일까요? 네, 코랄과 민트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그렇게 102호가 다른 디자인과 다른 색으로 찾아왔지만 강렬함은 여전하고요. 이 봄호의 여는 글을 통해서 이번 개간지의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면 그때 한창 이슈가 됐었던 이 성문학상 사태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학 출판계의 그 성폭력 말하기 운동 이후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치에 대한 이야기도 여전히 질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봄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제가 읽기로는 이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문제 같은 것을 봉착을 했을 때 물론 연대라는 이름이 되게 중요한데 이 연대라는 이름에서 우리가 좀 더 단단해지고 서로를 내볼 수 있는 방법은 나도 그랬다라고 하는 나약한 말 덕분이라는 이야기가 저한테는 좀 와닿았어요. 여기서 영국의 싱어송라이터 FKA 트윅스라고 읽는 게 맞겠죠? 네, 여성이자 흑인인 이 싱어송라이터가 마리아 막달레나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막달레나의 시선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노래, 이제 홈 위드 유라는 노래를 여기서 소개하는데 이 노래의 마지막 구절이 그리고 나도 외로웠다고 말했을 거야 라고 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은 그러니까 나도 외롭다라는 고백이 아닐까. 그리고 저희도 여기서 다룬 바가 있는데 김지연 소설 그런 나약한 말들에 나오는 나약한 말들을 서로 나눔으로써 우리가 얼마나 가까워지고 또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서 저는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이번 개간지의 테마는 여성 장르 서사인데요. 여성 서사가 되게 많이 지금 나오고 있고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되게 풍성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 여성 서사라는 것을 장르화하는 동시에 장르 서사를 한번 젠더화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스릴러나 뭐 SF나 판타지나 팬픽 같은 장르랑 여성 서사가 만나는 그런 이야기를 비평으로 실었고요. 그 다음에 줌인이라고 조명하는 코너에서는 황인찬 시인의 시집 사랑을 위한 되풀이에 대한 이야기와 작가론이 실려 있고 개간평 같은 경우에는 김건현, 선우은 씨, 오은교, 조대한 멤버가 조금 바뀌었다고 하고요. 저도 되게 개간평 보면서 반가웠던 게 저희가 다뤘던 요소야에서 소설들이 꽤 많이 개간평에 실려 있더라고요.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 김초엽의 로라라든지 김희설의 우환, 윤희영의 고스트, 조우리의 우리가 핸들을 잡을 때, 장진영의 새끼돼지, 김혜진의 3구역 1구역, 최은미의 내가 나일 그때. 그래서 이 요소야 재밌게 들으셨고 또 이 작품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개간평을 함께 또 읽어보시면 좀 더 풍성하고 새로운 시각들 만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이제 리뷰에서 시작하는 김행숙 시인이 지난 계절에 출간된 단행본 시집을 가지고 김행숙의 시읽기라는 에세이를 연재를 하게 됐고요. 소설 단행본도 마찬가지로 권희철 평론가가 같은 형식으로 이야기를 나눠준다고 합니다. 이 정도가 있고요. 저희가 실린 문학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면 시 같은 경우에는 김소형, 김혜순, 설하한, 송재학, 유병록, 정하나, 조시현, 하재현, 한재범, 황규관 시인 이렇게 이 시인들의 작품이 실려 있고요.
소설은 김현, 최윤, 최진영, 한유주, 한정현 소설가들의 신작이 실려 있습니다. 장편은 천운영 작가 폐업일기 한강에 작별하지 않는다가 계속되고 있고요. 이번부터 새롭게 최은영 작가의 첫 장편 연재가 시작돼서 함께 따라 읽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호에서 같이 시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들어가기 전에 김현 작가님 소설? 저희 자은가 모음에서도 소설로 저희 작가 노동 주제에 실어주셨잖아요. 네. 여기서도 소설이 실려서 이제 김현 작가님의 다음 시를 기대해야 할까, 다음 소설을 기대해야 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소설 작품 되게 다양하게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주영님이 먼저 그 소감을 저한테 얘기해 주셨었잖아요. 방송 전에. 그래서 약간 쫄아서 읽었는데 생각보다 리듬이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정말 제목처럼 사연 없는 사람도 있나라는 생각으로 모든 사람들을 좀 훑고 지나가는 느낌이 들기도 했고 그냥 막 정신 없는 것처럼 막 인물들이 누구씨 하고 넘어가는 게 재밌었어요. 그냥 같은 식당 안에 밥 먹고 있는 옆 사람도 다 어떤 이야기를 갖고 있겠지 그런 생각 하잖아요. 대화만 살짝 들어봐도 알잖아요. 근데 재밌었던 거는 그 숙자 씨가 자기에게 사연이 없어서 사연을 만들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사연을 만들고 싶었다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벌어지는 일들이 다 엄청난 사연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생각도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다음 시간에 소개해드릴 예정인데 한유주 작가의 소설도 저는 김현 작가의 이 소설이랑 맞아요. 약간 비슷한 부분이 관점은 있어요. 조금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소설이긴 한데 이걸 전개하는 방식은 비슷한 느낌으로 출발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나중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재밌게 읽었습니다. 아마 소설집도 나올 예정이라고 알고 있고 계속 쓰실 것 같아서 시와는 또 다른 느낌으로 좀 같이 따라가서 읽어보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막간을 홍보하자면 내 마음 알겠니도 유튜브에 전문당도 있으니 한번 들어봐 주세요. 엄청 재밌어요. 그러면 최진영 작가 유진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제가 읽다가 이거 그거네 라고 깨달으면서 조금 더 흥미로워진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이 소설에 대해서. 뭐냐면 겨울방학이라고 최진영 작가의 소설집이 몇 달 전에 나왔죠. 근데 거기 안에 실린 표제작 겨울방학이라는 게 이나라는 초등학생이 고모 집에 겨울방학 동안 맡겨지는 이야기예요. 근데 읽다 보니까 갑자기 이 화자의 조카가 이나고 이나를 겨울방학 동안 돌봐준다는 얘기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겨울방학이라는 단편이 만약에 이나의 시선에서 고모의 이야기를 하는 거라면 이 유진이라는 최진영 작가의 소설은 그 고모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연작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같은 주인공이 들어가 있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훨씬 제가 이 작품이 좀 풍성하게 다가왔던 왜냐하면은 그 겨울방학이라는 소설에서 이나의 시선에서 보는 고모의 삶이 되게 잘 드러나 있거든요. 근데 이나가 말하는 고모의 삶을 제 머릿속에 그리면서 이 작품을 따라 읽으니까 훨씬 이 작품이 갖고 있는 것 이상의 저한테 좀 정서를 안겨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두 개가 연결돼 있다는 것도 재밌고 또 이 소설 자체도 저한테 울림을 주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 소설을 소개하고 싶어서 가지고 왔고요. 이게 제목이 유진이잖아요. 이 화자는 난데요. 내 이름도 유진이에요. 나는 최유진이에요. 그리고 이 유진이라는 이름을 가진 예전에 친하게 지냈던 아르바이트했던 레스토랑의 매니저 언니의 이름이 이유진인데 이 유진 언니에 대한 추억을 회상하는 내용이 이 소설 전반적인 줄기고요. 일단 화자는 한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사이에 싱글 여성이고 글을 쓰는 걸 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인 것 같고요. 생일날 맨날 이제 저도 마찬가지인데 미용실이나 안경점에서 이제 축하 메시지가 오는 걸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생일날마다 전화를 걸어오는 20대 초반대 친구인 공미라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공미라는 친구가 아까 말씀하신 그 화자가 일했던 그 레스토랑에서 같이 일했던 아르바이트생이고 그 이후로 이제 공미와는 1년에 한 번씩만
안부를 주고받는 나의 생일에 그런 사이가 됐는데 공미가 전화를 걸어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유진 언니 지난 가을에 유진 언니 장례식에 다녀왔어. 요즘 암이 워낙 흔하니까. 그러니까 유진 언니 사망 소식을 공미가 나에게 전화로 알려주고 나는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에 약간 충격을 받으면서 매일 유진 언니를 생각하게 되는데 그 유진 언니와의 인연에 대해서 그 유진 언니를 왜 매일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회상 형식으로 거의 뒤에 소설 전반을 다 차지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에는 그 유진 언니의 나이가 된 내가 그때 유진 언니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이야기로 끝이 나요. 그래서 거의 소설 전체적으로는 그 20대 초반의 회상이 전체적으로 드러나고요. 그 유진 언니가 이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데 제가 왜 이 소설이 계속 끌렸을까 좀 생각을 해보면 저도 20대 초반에 이런 언니가 저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나의 삶에 우연히 들어와서 내가 이해받는다고 생각하고 엄청나게 큰 어른처럼 보였고 어쩌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의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과 교류했던 그 시기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약간 저의 20대를 좀 떠올리게 돼서 이 작품이 좀 좋아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세부 내용은 이따가 말씀을 좀 드리고 일단 어떻게 읽으셨는지 경희님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저는 읽으면서 겨울방학 뿐만 아니라 저희가 그때 소개해드렸던 문장앱진에 실렸던 최진영 작가 후오 숫자 맞아요. 5 붙은 네, 그 작품도 약간 그러니까 그 작품은 고등학생 시절의 친구 이야기고 이거는 대학 이제 들어간 다음의 이야기인데 화자의 성격이나 캐릭터가 되게 그 소설의 화자랑 비슷한 것 같은 거예요. 뭔가 자신이 물론 이제 다른 화자인 것 같긴 하지만 누군가에게 관심이 생기고 호기심이 있어도 선뜻 먼저 다가가지 못하고 근데 그 상대방에 대해 되게 좀 집요하다 할 만큼 세부를 잘 기억하고 관찰하는 거 써나가는 것들이 약간 그 후오라는 소설의 화자를 좀 많이 떠올리기도 했고 그 친구도 나중에는 결국엔 자기가 좋아하고 친했던 친구와 인연이 끊어지지만 계속 생각을 하면서 살잖아요. 근데 여기도 물론 한때는 이 이유진이라는 언니를 잊고 살았긴 했지만 죽음을 안 다음에는 계속 그때의 이야기를 좀 떠올리면서 후에 비슷한 감정 같은 거를 느끼는 게 좀 그 소설을 떠올리게 했고 그 소설의 화자와 친구들은 제가 조금 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이 유진이라는 캐릭터는 저와 닮은 점은 많이 없지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조금 더 여기에 좀 공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대학교 입학을 했는데 친구들이 이미 OT를 가서 다 친해져 있는 상황이고 나는 계속 혼자 있을 곳을 찾아다닌다고 치면은 여기에 소설에서는 근데 저는 그렇진 않았거든요. 저는 그 OT 때 친구들이랑 친해져 있는 조금 인싸도 아니면서 뭔가 인싸 흉내를 냈던 그런 학생이었지만 이 마음도 아마 다들 있었을 것 같아요. 다들 어색하고 되게 친한 척을 하지만 그래도 어딘가 좀 외롭고 인싸가 되기 위해서 좀 노력하기도 하고 이게 고등학교 때와 달리 모든 학교 수업을 다 같이 듣는 게 아니니까 하루 종일 분명 혼자 좀 들어야 되는 시간도 있고 혼자 밥을 먹어야 되는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뭔가 되게 어색하고 초라한 건 아니지만 왜 여기에 나오는 유진도 처음에는 사람이 정말 없는 곳을 찾아다니잖아요. 혼자 있는 시간에. 근데 나중에는 뭐 4학년쯤 됐을 때는 그냥 남들 다 먹는 식당에서도 혼자 먹을 줄 알게 되는 그러니까 정말 이제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혼자 있을 수 있게 발전하는데 뭔가 대학교 20살 때 됐을 때는 좀 혼자 있는 시간을 타인의 눈에서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라든가 이 유진이라는, 그러니까 이유진이라는 언니에 대해서 조금 뭐 하루키 소설의 주인공 같아라고 보는 것도 이미 나이가 들고 어떤 안정되어 있고 자기의 취향이나 그런 것들을 갖춘 사람에 대해 좀 새롭게 보는 그런 거? 그러니까 정말 무슨 처음 만나는 존재인데 닮고 싶어라고 생각하기 전에 저 사람 뭐지? 내가 아는 나는 그냥 상상하기만 했던 현실 속 인물이 아닌 것 같은 사람이 있네라는 생각, 그런 좀 누군가를 발견했을 때의 느낌? 그런 것들은 저도 구체적이진 않지만 어떤 옛날의 그런 기억이나 느낌들을 많이 불러오더라고요. 그런 것도 좋았고, 그리고 유진 언니의 집에 갔을
때 그 베네치아 레스토랑 다른 이제 알바생들이 네. 이 매니저에 대한 평가나 태도가 바뀌잖아요. 네. 그런 것도 너무 좀 잔인한데 굉장히 현실적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그들도 어렸기 때문에 그랬겠지만 되게 사장의 동생, 친동생이고 뭔가 집안도 잘 사는 줄 알았던 매니저가 반지하도 아닌 지하에 가까운 데에 살고 거기에 애들을 그 알바하는 친구들을 불러서 그냥 부끄럽지 않으니까 불러서 놀았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뭔가 이 학생들의 태도가 바뀌는 거? 근데 그거에 대해 그래도 좀 의연하게 넘기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을 법한 이야기여서 조금 더 아프다고 해야 되나? 뭔가 나는 어느 쪽이었을까? 나도 어쩌면 태도가 바뀐 쪽에 가까웠을 수도 있지 않을까? 내가 이 나이에 이런 상황이라면? 조금 저 사람이랑 갑자기 좀 친하지 않았던 것처럼 굴 것 같은? 그런 거에도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입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모로 좀 이입해 볼 수 있는 여지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어떤 관계에서 관계 연약함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여기 이제 계속 분위기란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 그 주인공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사람을 믿지 않고 분위기를 믿는다. 근데 그 말은 되게 이중적인 말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나는 사람을 안 믿어. 사람은 믿을 수가 없는 존재야. 분위기만이 믿을 수 있지라는 말로 해석되긴 하지만 저는 여기서는 오히려 그렇게 느껴졌어요. 나는 사람을 안 믿고 분위기를 믿는 바람에 인간관계에서 다 실패했어. 그만큼 분위기가 얼마나 사람을 장막처럼 사람이 장막을 두려워서 사람을 잘 못 보게 하는지 저는 약간 그런 식의 뉘앙스로 이 분위기를 믿는다는 말을 읽었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친구들이랑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도 이제 그런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한 여자애를 두고 뒤에서 이제 친구들끼리 수근수근 하면서 제 남친 서울대래. 제가 뭐 얼마나 예쁘길래 남친이 서울대야. 뭐 부모님은 서초동산대 이제 뭐 이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의 분위기를 형성해버리면 그 안에서 내가 약간 그 사람을 미처 알기도 전에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 화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이 유진 언니에 대한 것도 어쩌면 사람을 안 게 아니라 분위기를 알았던 것이 아닐까? 사람들 초반에 특히 알바생들끼리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되게 너무나 흔하게 발생하는 일이잖아요. 말 그대로 분위기에 휩쓸리는 경우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에 대해 느낀 인상이나 평가 혹은 판단과 다르게 사람들의 평판, 분위기에 휘둘리는 거? 근데 그런 것도 있기도 하고 왜 여기에 고등학교 시절에 무영이라는 친구의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네. 무영은 굉장히 공부도 잘하고 인기 있는 여학생 친구인 것처럼 묘사가 되는데 그리고 무영이 선뜻 먼저 친구가 되자는 식으로 접근을 했고 그 다음에 친구가 되었는데 약간 비밀 친구같이 그룹으로 어울리는 게 아니라 늘 무영이 따로 말을 걸면은 그때 이제 집에 놀러 가거나 이런 식의 친구가 되었는데 무영이 나중에는 낙태를 했다는 소문에 휩싸이고 겉으로는 왕따는 아닌데 아이들이 뒤에서 이제 경멸하고 따돌리는 거를 유진은 알고 있는데 결국 나중에는 무영을 조금 밀어냈고 무영이 알아차리고 멀어진 일화를 좀 짧게 여기서 다루기도 하는데 이 일화도 나는 무영을 믿지 않았다, 분위기를 믿었다 이렇게 되잖아요. 처음에는 저는 그 사람들의 분위기로 읽지 않았고 그냥 그 말로 표현을 안 하지만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할 때 말이 아닌 다른 뭐 눈빛이라든가 몸짓이라든가 이런 걸로도 의사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위기로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실제적으로 하는 말보다는 내가 느껴지는 대로 좀 판단하고 좀 지레 도망치거나 겁먹는 자신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진짜 그런 공기의 흐름 같은 거를 읽는 걸 수도 있고 근데 본능적으로 자기가 그거에 져버리는 순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유진이라는 화자한테는
근데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못 믿게 되는 게 말씀하신 대로 그 분위기에 휩쓸려 버리거나 그 분위기를 사실 못 알아채면 참 좋을 텐데 알아채버리는 자신에 대해서 그거를 좀 깨버리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 네. 대해서 원망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재밌었던 게 나는 나를 못 믿어요. 분위기를 믿는 나를 이렇게 했더니 유진 언니가 엉뚱하게 너 평소에 책 많이 읽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화자인 유진이가 뭐 책을 많이 읽고 생각도 많이 하고 감각이 좋아서 좀 힘들게 사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유진 언니가 캐치했다라고 좀 네. 느꼈거든요. 네. 너 되게 피곤하게 살겠다라는 느낌 같아서 이 대화 부분이 재밌었어요. 그리고 네. 그게 결국에는 글 쓰는 사람으로 좀 나아가게 만드는데 도움이 된, 어떻게 보면 유진 언니가 보기에는 그것도 자질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사람들에 대해 관찰하고 네. 어떤 분위기를 캐치하고 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시선을 되게 잘 느끼는. 아, 피곤하네요. 근데 갑자기 얘기하다가 조금 아쉽다고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살짝 드는 게, 화자의 시선에서 화자가 20대 초반에 만난 유진 언니가 너무 그냥 괜찮은 사람이기만 해서요. 네. 이 유진 언니는 나를 알아봐주고, 나에게 밥 먹었냐고 언제나 물어주고, 자기 오빠인 사장과 투쟁해서 뭐 뒷정리하는 시간까지 알바생들의 급여를 챙겨주는 사람이고, 약간 나에게 내가 감추고 있었던 어떤 나의 욕망을 봐주는 사람이고, 그리고 지하방에 사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고, 약간 그런 너무나 어른 같은 언니랑 한 시절을 보내고, 둘이 그냥 마지막에 담담하게 언니랑 둘이 만나고 헤어지여서 이 착한 언니를 회상하는 건데 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게 네. 어쨌든 어린 나이잖아요. 네. 20살이었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데 이 유진이라는 화자의 특징인 것 같은 게 네. 조금 전반적으로 저 사람에 대해 궁금해하거나 호감을 느끼는 포인트가 나한테 어떻게 대해주느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한테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에 대해 그건 누구나 그렇잖아요. 좋게 보는 점이 있는데 네. 근데 지금의 30대가 된 화자는 모르겠지만 네.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관계를 맺는지 모르겠지만 네. 공미도 늘 공미가 먼저 1년에 한 번씩 연락을 하고 그런 식으로 네. 관계가 이어지는 거잖아요. 생일 때마다 전화를 주는 게 정도. 그냥 얼굴을 보거나 이러지 않는 거. 네. 자기가 중심이 된 사람인 것 같아요. 유진이라는 화자는. 그래서 이 유진 언니에 대해서는 더 궁금해하거나 왜 지하에 사는지 왜 어쩌다가 사장의 이 역할을 대신하는 매니저가 된 건지 이런 네. 거에 대해 대화를 시도하거나 물론 이건 어려서 그럴 수도 있는 거긴 한데 네. 그런 성격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언니는 나에게 좋은 사람이어야 해 태도로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맞아요. 어디까지는 화자의 시선이니까. 네, 본인도 그러니까 유복하지 않은 환경이어서 기숙사에 들어가거나 친구와 돈을 합쳐서 집을 구해야 되는 정도의 경제적 상황이고, 근데 자신은 좀 그런 거에 대해 부끄럽다는 말은 안 하지만 아르바이트를 꼭 해야만 하고 그런 거에 대해 좀 버거워하는 것도 좀 느껴지는데, 그런 가난을 혹은 좀 어쨌든 넉넉하지 않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누군가의 존재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유진 언니가 저렇게 살아가는 걸 보면서 친구들은 뭐야 저 언니 알고 보니 가난했네 이렇게 좀 등을 돌리게 되지만 네. 유진은 저렇게 살아도 부끄럽지 않을 수 있어라고 조금 더 동질감을 느끼고, 근데 사실 진짜 유진 언니의 속마음은 모르는 거잖아요. 네. 인생의 굴곡도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거고 네. 이 소설에서는 이미 그럴싸하게 만들어진 모습 이 화자를 통해서 근데 분위기. 이 화자가 본 전부일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까지가 이 당시에는 관계 맺기의 전부이고 끝이었을 수밖에 없다고 느낀 게 마지막에 유진 언니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되면서 네. 유진 언니의 집에 하루 더 가서 아침까지 있다가 나오게 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렇게 관계가 끊어지는 경우 있기는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언제 다시 보자 이런 뭐 또 놀러 올게요. 종종 연락해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 인연이 끊어진 것처럼 나오잖아요. 네.
아마 상대에 대해 더 궁금하거나 알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면, 근데 사실 그렇게 됐을 때는 실망할 가능성이 더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됐을 때. 그러면 실망하기 전에 관계가 끝난 거. 근데 사실 실망하더라도 관계는 이어질 수 있잖아요. 네. 우리가 좋은 모습만 보고 사람을 만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 화자인 유진은 딱 여기까지 보고 싶었을 수도 있고, 서로가 마찬가지로 그걸 또 분위기로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유진 언니도 이 동생인 유진이가 자기에게 더 친한 가까운 사이가 됐을 때에는 달라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느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동생인 유진이가 그런 분위기를 내뿜어서 언니인 유진이가 그걸 또 캐치했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 화자 유진이 되게 뭐랄까 어떻게 보면 비겁할 수도 있다는 저는 생각이 약간 들어요. 네, 그 후가 네. 생각난 게 저는 좀 그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화자를 완전히 공감하고 편들어줄 수 없는 거는 어쨌든 손을 놓은 쪽인데 그 손을 놓고 계속 생각을 하잖아요. 네. 생각을 하고 어쩌면 이게 자기 변명까지는 아니지만 나의 입장을 계속 최선을 다해 설명하려고 하고, 그건 어쩜 자기 자신에 대한 설명일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그게 선뜻 조금 답답한 부분도 있는 네, 거죠. 선뜻. 죄책감 너무 많이 느껴요. 그리고 이 화자가 그렇지 않아요? 죄책감 왜 이렇게 많이 느껴요? 네. 그쵸. 보통의 어쩌면은 사람이라면 유진 언니가 죽은 거를 알게 되고 네. 충격을 받으면 뭐 예를 들어 애도를 표하러 빈소에 가는 기회는 놓쳤지만 다른 식의 또 행동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이 화자는 계속 복귀하고 네, 행동을 안 해요. 네. 그걸로 자기 위로도 아닌데 아무튼 좀 표현이 잘 안 되는데 자기 위로도 아니고 자기 변명도 아닌데 네. 자기 식대로 무언가를 해버리고 그걸 굉장히 노력하고 굉장히 네. 죄스러워하면서 하는데 이게 조금 더 움직이면 차라리 마음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이 최진영 작가의 단편의 최근에 읽은 것들이 공교롭게도 조금 그 자기 세계에 좀 안전하게 있기를 원하는 게 느껴져서 안타깝기도 하고. 근데 이게 겨울방학의 그 고모라고 생각하면 저는 근데 그 겨울방학의 고모의 이야기를 읽었을 때 고모의 이미지를 이렇게 전 느끼진 않았었거든요. 저도요. 되게 뭐랄까 단단한 사람처럼 맞아요.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겨울방학이 기술된 그 고모의 방이 유진 언니의 방이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좁고 깔끔하고 적막하지만 고급스러운 향이 번지는 것 같은. 그래서 약간 나는 유진 언니를 잊었지만 여기서 화자가 20년 뒤에 똑같이 유진 언니 같은 방에 살고 있네?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겨울방학이라는 소설 안에서 비춰주는 고모는 이렇게 뭐랄까 자기 안에서만 맴도는 사람 같지는 않았어요. 혼자 자립한 나는 단단해져 있는데 누군가의 관계 혹은 다른 사람의 세계와 연결되는 나는, 그러니까 겨울방의 화자는 그런 느낌이 아니어서 제가 아마 후오를 더 많이 떠올렸던 것 같은 게 네. 다른 사람과 연결된 나는 여전히 좀 나약한 면이 있는 것 같은. 근데 그런 게 힘들고 날 나약하게 만드니까 홀로 자립하고 그 세계는 굉장히 단단하게 만들어져 있는 상황? 그렇게 아마 지금 여기 이 유진이라는 작품 속에 유진은 제가 봤을 때 앞에 묘사된 일어나서 뭐 청소하고 글 쓰고 이런 삶이 굉장히 단단해 보여요. 네. 그리고 공미가 1년에 한 번 정도 전화하는 것도 되게 잘 받아들이고 막 예를 들어 정말 인간관계가 피곤하면 그 전화조차 피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받아서 통화 한두 시간 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나 홀로는 굉장히 단단한 사람이 된 게 맞다고 봐요. 어쩌면 유진 언니에 가까운 사람이 된 건데 자꾸만 그 어린 시절의 젊은 시절의 관계들이 생각하기만 해도 나를 좀 균열될 것 같아서, 균열을 일으킬 것 같아서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고 이 방 밖으로 나아가는 거는 꺼리게 되는 것 같은. 그러니까 지금의 자아는 단단한 건 저도 여기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과거로 돌아가면 그렇게 자꾸 나약한 나를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새 작품의 인물들은 다 다르게
겠지만 네. 어쩐지 좀 관계에 있어서는 일관되게 조금 자기의 나약함이 있고 그걸 부정하지는 않는 거기까지는 하는 그런 화자인데 이게 사실 누군가한테 다 있는 면일 수도 있는데 네, 그쵸. 저도 관계에서 도망친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냥 그걸로 됐어라고 위안을 삼는 경우들이 있는데 하지만 쉽게 잊을 수는 없겠죠. 어떤 나한테 무언가를 남기고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계속 기억을 할 거고 네. 우리 관계가 왜 끊어졌는지에 대해서도 돌아보는 순간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거를 다시 애써서 연결할 의지가 없는 거에 대해서도 인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결국 그래서 그냥 마흔이 된 나가 그냥 친구를 통해서 그 마흔이었던 나에게 한때 인생에 되게 큰 영향을 미쳤던 언니의 부고를 듣고 그 언니가 그때 그런 마음이었겠구나를 이해하는 이야기일까요? 그리고 그 언니가 알고 봤더니 나는 그냥 그 언니를 되게 잊고 살았는데 여기 실제로 뭐 30대 들어서는 언니 생각을 한 번도 안 했다고 나왔는데 알고 보니 내가 참 그 언니처럼 살고 있는 부분이 있네? 그 언니가 나한테 이런 걸 줬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이야기일까라는 생각도 지금 또 들고요. 네. 네. 그 후에 말씀하신 쪽이 가깝다고 네. 보는 게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살다가 보니 옛날에 누구처럼 살고 있네 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에 가까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뭐 닮은 캐릭터가 됐다기보다는 나한테 큰 영향을 줬던 누군가 짧은 만남이었지만 나한테 큰 영향을 준 누군가가 있었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계속 이어져 있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 그러니까 이 유진 제목이 유진인데 이 둘 다 유진이잖아요. 네. 나도 나는 최유진이고 언니는 이유진이고 이름의 뜻에 대해서도 주고받는 대화들이 나오는데 뭐 이름이 같아서 연결되어 있었을 수도 있고 그 당시에 조금 더 특별한 존재로 보여서 그랬을 수도 있고 어느 순간 자기가 자기가 아는 존재와 닮아 있는 걸 깨닫게 되면서 이런 소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근데 유진 언니에 대해 이해해 보려고 하거나 그런 시도는 아닐 것 같은 그냥 나한테 어떤 존재였는지에 대해서 돌이켜보는 그런 시기로 이 소설이 출발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소설이 좀 재밌는 게요. 주석이 달려 있잖아요. 네네네. 왜 이런 형식을 택했을까요? 처음에는 저도 의아했거든요. 소설에 녹여낼 수 있는 내용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나중에는 왜 달았을까 보다는 그냥 이게 재밌었어요. 뭔가 깨알 정보 같기도 하고 그냥 좀 더 수다를 떨고 싶었나? TMI 같은 것을? 약간 사족이긴 한데 일기처럼 혼잣말처럼 계속 그리고 뭐 혹은 딴 생각? 그냥 중요하지 않은 뭐 예를 들어 쌍꺼풀 테이프를 붙여서 임시 쌍꺼풀을 만들었다. 이런 학생들끼리의 문화라고 해야 되나? 그런 쌍꺼풀 뭐 다이어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데 그렇게 하고서는 뭐 주석으로 그렇게 계속 임시 쌍꺼풀을 만들다 보면 어떤 경우 진짜 쌍꺼풀이 생기기도 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갑자기 쌍꺼풀이 생긴 누군가가 생각난 것처럼 그냥 맞다 걔 그랬는데 한 줄씩 남기는 게 그냥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 유진이라는 애가 진짜 세세하게 기억을 많이 하는구나. 그 당시의 느낌이나 그 당시에 했던 생각 이런 것들이 뭐 나는 늘 돈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 생각은 MT나 동아리나 연애를 모른 척하기에 아주 좋은 핑계가 되었다. 이런 주석들이 자기가 그때 어떤 느낌을 받았고 생각했는지가 다 이렇게 생각이 나는구나. 그리고 점점 뒤로 가면 주석이 길어지기도 하고 20년 전의 상황을 더 생생하게 느끼게 해주는 거. 그리고 이 수다를 떠는 것 덕분에 유진이라는 캐릭터가 좀 덜 답답하게 느껴지긴 했어요. 이 화자가. 그래서 다음에도 과연 이런 형식을 쓸까? 이런 생각이 저는 이 작가가 이 형식을 쓴 건 처음 봤어요. 그리고 다른 소설에서 저는 이렇게 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보통 주석이 이런 식의 이야기로 구성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서 맞아요. 글씨가 좀 작긴 하지만 깨알같이 읽는 재미 이게 그리고 웹진이 아니라 종이 잡지여서 할 수 있는 형식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해보는 것도 재밌더라고요. 웹진이었으면 이렇게는
아마 못 나왔겠죠? 아니면 네. 뭐 커서를 대면은 떠오르게 할 수 있으려나? 뭐 어쨌든 네. 그냥 이런 것도 맞아요. 재밌었어요. 생각해보는 면도. 네, 이렇게 최진영 단편소설 유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다음 시간에는 이번 시간에 이어 문학동네 2020 보모에 실린 한유주 작가의 소설 눈과 호랑이와 고양이가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진영 소설 유진의 일부를 주영님의 낭독으로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언니의 집으로 갔다. 침대에 등을 기대고 앉아서 많은 얘기를 나눴다. 대화가 잦아들면 담배를 피웠다. 담배를 피우며 생각했다. 나는 분위기를 믿지. 분위기를 만드는 건 사람. 그럼 사람을 믿어야 하나? 믿는다는 건 대체 뭐지? 밤이 깊어 집을 나설 때 언니는 자기가 쓰던 랑콤 향수를 내게 선물로 줬다. 그리고 큰 길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했다. 나는 향수를 손에 꼭 쥐고 걸었다. 큰 길이 보이자 나는 헤어지기 아쉽다고 했다. 집에 가고 싶지 않다고 했다. 우리는 먹을거리를 사서 언니의 집으로 돌아갔다. 나는 언니의 잠옷을 입고 언니의 기초 화장품을 발랐다. 그리고 우리는 다가오는 새벽처럼 좀 더 밝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래서 나는 언니를 이해하게 되었나? 그땐 아니었다. 아니었던 것 같다. 헤어지면서 언니는 종종 연락해 같은 말은 하지 않았다. 나 역시 또 놀러 올게요 같은 말은 하지 않았다.